어서 오세요. 여러분은 끝없이 위로 뻗어 있는, 하지만 올라가도 올라가도 결코 그 끝에 닿을 수 없는 기괴한 공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미스터리 마니아들을 열광시킨 가상의 격리기관 SCP-재단의 기록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객체로 손꼽히는 사건이죠. 바로 SCP-3333, 일명 탑이라고 불리는 변칙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구규림 속, 평범해 보이는 1층짜리 화재 감시 초소인데 그곳 천장에 숨겨진 문을 열고 사다리를 오르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차원의 뒤틀림이 시작됩니다. 문을 열고 올라가면 똑같은 초소가 나오고 또 올라가면 똑같은 초소가 끝없이 반복되는 기이한 수직의 미스터리. 재단은 이 기괴한 탑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 명의 D계급 탐사원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데요. 과연 그 끝없는 반복의 정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벽녘 각색 SCP-괴담 탑 SCP-3333 여기 왔도다. 하늘의 성에, 공중의 산에, 신의 기둥이여, 반복되는 무더기여. 그리고 이곳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죽은 세계에 성취되지 못한 언약뿐이도다. 이 자물쇠는 뭐죠? 커다란 배낭을 진 사내가 화재 초소에 다가가며 말했다. 화재 초소는 마운틴 베이커의 구규림 속에 제법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형태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나 지나쳐온 여타 다른 초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초소는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건 어떤 멍청이가 걸어놓은 거야? 대장격으로 보이는 사내가 짜증을 왈칵 내며 말했다. 이제 간이 절단기 가지고 왔지? 그것 좀 꺼내봐. 잭이라 불린 사내가 배낭을 뒤져 간이 절단기를 꺼냈다. 사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물쇠를 뜯고 초소 내부로 들어갔다. 딱히 파손된 것도 없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한 달 전이었다. 이곳 마운트 레이니어 가까이서 제법 큰 화산 활동이 있었다. 그 탓에 몇몇 화재 초소가 파손되었다. 산림청에서는 파손된 초소를 복구하고 겸사겸사 모든 초소를 점검하기로 했고 이곳이 점검해야 할 마지막 초소였다. 대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 웬 문이 있습니다. 잭이었다. 다들 잭이 외친 쪽으로 모여보니 정말로 문이 있었다. 천장으로 사다리가 덧대어져 있고 그 끝에 다락방 입구처럼 뚜껑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른 초소에는 없었지 말입니다. 그랬다. 다른 화재 초소에는 이런 문 따위는 없었다. 모든 화재 초소는 1층짜리 형태로 건축되었고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다락방이 있을 수 없는 구조였다.
한 사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곧 탄성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터뜨렸다. 대장! 또 초소가 있는데요? SCP-3333 탑 등급 안전. SCP-3333은 미국 워싱턴주 마운트 베이커 구규림 속의 선탑 화재 초소 안에 있는 변칙 공간이다. 선탑 초소 천장의 뚜껑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SCP-3333으로 진입하게 된다. 사다리를 오르면 선탑 화재 초소와 똑같이 생긴 공간이 나타난다. 또다시 사다리를 오르면 선탑 초소와 같은 구조를 가진 또 다른 공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SCP-3333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며 밖은 선탑 초소 주위 지형과 매우 흡사하지만 나무와 풀, 새, 인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생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녹화기 테스트. 이거 켜졌나? 네, 여보세요? 박사님? 연결됐네요. 윌리엄스 박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재단에서는 SCP-3333의 변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윌리엄스 박사를 파견했다. 박사와 그녀의 지원팀은 선탑 화재 초소에 임시 관찰 기지를 설치했고 이번 1차 탐사를 위해 선발된 D계급 인원이 탑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1차 탐사를 시작합니다. D-41681 SCP-3333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마른 체형의 라틴계 여성이 박사의 지시에 따라 사다리를 올랐다. 그녀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헬멧으로 고정된 시청각 탐사 장치를 하고 있었다. 이 장치를 통해 D계급 인원이 보는 시각과 청각의 정보가 맨 위층의 관찰 기지로 전송될 예정이었다. 보이는 걸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아까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이거 뭐예요? 왜 또 여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D-41681 불필요한 말씀은 삼가 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박사는 D계급 인원의 말을 자르며 화면으로 송출되는 영상에 집중했다. D계급 여성은 처음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갔다. 탑에 오른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박사가 말했다. 자, D-41681 테스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편으로 초소의 문이 보이시죠? 네네, 보여요. 괜찮으시다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주실 수 있나요? 네, 박사님. D-41681은 박사의 지시에 따라 초소 문을 열었다. 그러나 곧이어 불어닥친 거센 바람에 밀려나며 반대편 벽으로 나동그라졌다. 넘어지면서 살짝 쓸렸는지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초소 안에 걸려있던 모포가 날아갔고 관찰기지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소음으로 스피커를 꺼버렸다. 겨우 일어선 D-41681이 방을 다시 가로질러 문을 닫았다. 곧 숨이 찬 목소리가 들렸다. 뭐예요 저거? 소음으로 인성을 구긴 박사가 헛기침을 한번 뱉고 말했다. 그냥 안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D-41681은 다시 SCP-3333으로 오르고 바람소리가 조금씩 들렸다. 아무리 올라도 매 층마다 바뀐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초소 밖의 지형도 몇 차례 관찰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3시간이 더 흐른 후에 박사는 D계급 인원을 대상으로 인식 테스트를 진행했다.
간단한 사칙 연산을 활용한 계산 문제였다. 잘하시는군요. 네, 뭐 구구단 정도는. D-4168일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관찰기지에서 이제까지 수집한 정보를 분석했다. 딱히 유의미하다고 여겨질 만한 관찰 정보는 없었고 D-4168일은 지금까지 184개의 층을 지나왔다. 지금쯤이면 적당할 것 같군요. 아까 테스트를 한 번 더 하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17 곱하기 4가 몇이죠? 68입니다. 잘하시는군요. 여전히 바뀐 점은 없고요. 저기, 박사님, 예, 말씀하세요.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 테스트요? 뭐 딱히 해로울 건 없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희박한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네? 여성은 박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윌리엄스 박사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하면 산소가... 쉽게 말해서 공기가 적어지면 두뇌가 기본적으로 느려집니다. 만약 공기가 줄었다면 당신이 수식을 계산하는 속도 역시 약간씩 변하겠죠. 두뇌가 느려지니까요. 저 혹시 죽는 건가요?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 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면 꼭 이런 식이다.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테스트 결과 여기 아래쪽이랑 그곳이랑 산소량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D-4168일은 대략 680m 정도를 올라갔다. 그럼에도 산소 포화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산소가 어디에서 공급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박사님. 별 말씀을요. D-4168일 계속 올라가 주세요. D-4168일은 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4시간을 계속 올라갔지만 딱히 특이할 만한 것은 없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고 D-4168일은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윌리엄스 박사는 늦은 시간까지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수면 중에는 장치를 끄기로 했기 때문에 모니터 역시 검은 화면인 채였다. 박사는 꺼져 있는 화면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날이 밝자마자 D-4168일은 다시 SCP-3333을 올랐다. 박사님, 저거 보이세요? 갑작스럽게 D-4168일이 소리쳤다. 어젯밤에 써두었던 보고서를 검토하던 박사가 화들짝 놀라 화면을 쳐다보았다. 저기 저거요. 산꼭대기에 저거 사람 아니에요? SCP-3333 서남쪽 산등성이에 그 전층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체 2개가 작게 보였다. 움직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윌리엄스 박사는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D-4168일이 서 있는 쪽으로 움직였다. 없어. 관찰 기지가 있는 1층에서는 같은 위치에 아무도 없었다. 박사가 이내 자리로 돌아가 헤드셋을 고쳐 쓰고 외쳤다. D-4168일 카메라에 대고 자세히 보여주세요. 주민을 해야 되는데... 박사님, 망원경 찾았어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D-4168일이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간이 망원경을 들고 형체 쪽을 살펴보았다. 임시기지 쪽에서도 찍힌 영상을 확대했지만 해상도가 너무 낮은 탓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가 제대로 안 보이...
D-4168일이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인지 바닥을 조금씩 기어 벽에 등을 기대고 몸을 숨겼다. D-4168일?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떨리는 숨소리가 들리고 D-4168일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기서 바로 저를 쳐다봤어요. 한 명이 제 쪽을 가리킨 것 같아요. D-4168일, 내 말 들리죠? 네, 박사님. 들려요. 우선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일어서서 다시 그 방향을 좀 보여주실래요? 박사의 말에 D-4168일이 살짝 몸을 일으켜서 그 방향을 비추었지만 이미 두 형체는 사라진 후였다. 일단 계속 올라갑시다. D-4168일이 SCP-3333을 오르는 동안 임시기지에선 형체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으나 딱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SCP-4168일은 345번째 층을 올랐다. 그녀는 정체모를 형체를 목격한 후로 긴장한 듯이 숨을 간헐적으로 쉬거나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러한 불안감은 D-4168일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되었다. D-4168일, D-4168일, 응답하세요. 윌리엄스 박사가 몇 차례에 걸쳐 외쳤지만 응답이 없었다. 오전 9시, 정해진 기상시간은 8시였고 기상하는 동시에 탐사장치를 켜야 함에도 1시간이 지나도록 탐사장치는 켜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박사가 초조한 탓에 책상을 연신 두드렸다. 연락이 두절되고 녹화장치도 꺼져 있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전원 켜는 걸 잊었어요. 화면이 켜진과 동시에 D-4168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사는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짜증이 몰려왔다. 아침부터 신경을 세웠더니 머리 한쪽이 지끈거리는 것이 편두통 증세가 살짝 일었다. D-4168일, 정해진 시간에 장치를 켜는 것이 원칙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명심할게요. 그런데 선생님, 저 지금 내려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뭔가 좋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몰라요. 그냥 좋지 않아요. 보니까 여기 벽에 오만대 쓰여있는 글씨하며. 벽에 글씨는 안 보입니다만.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 보여요. 뭐라고 쓰인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다고요. 제가 진짜 뭐든지 다 걸게요, 선생님. 믿어주세요. 진짜로 있단 말이에요. 박사의 조수가 화면을 확대하거나 적외선 필터를 넣어가며 분석했으나 그 어떤 글자도 찾을 수 없었다. 박사는 조수가 고개를 젓는 것을 보며 말했다. 진정하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는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박사의 계속된 회유에 D-4168일은 마지못해 걸음을 뗐다. 그녀는 한층 올라갈 때마다 비명 섞인 소리를 내며 관찰기지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모든 요청은 박사에 의해 기각되었고 녹화 영상에서는 여전히 어떤 글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D-4168일은 527번째 층에 오르게 되었다. 처음 들어섰을 때 그것은 완전히 어두운 공간이었다. 너무 어두운 나머지 화면을 통해서 그 무엇도 식별할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D-4168일이 비명을 질렀다.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
보여요. 진정하세요, 제발. 진정하시고 가방에 비상용 헤드램프와 손전등이 있습니다. 사용해서 내부를 좀 밝혀주세요. 박사의 지시에 따라 D-41681이 가방을 뒤져 램프와 손전등을 꺼냈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다. 손전등을 몇 번 두드려보고 배터리 칸을 열어보았지만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제발 내려가게 해주세요. 제발. 안 됩니다. 배낭에 보조 배터리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D-41681이 다급한 손길로 배낭을 뒤져보았지만 배터리를 찾지 못한 것 같았다. 없을 리가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넣어두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잠깐. 뭔가 보입니다. 뭔가 보여요, 선생님. 뭡니까? 뭐가 보인다는 거죠? 화면은 여전히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D-41681이 이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세차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두드렸다. 내려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 좀 내려보내주세요. 제발요. 안 됩니다. 다시 배터리를 찾아요. 뭐라도 보여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돼. 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거라고요. 무단으로 돌아오면 즉시 사격합니다. 봤다는 게 대체 뭡니까? 박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D-41681의 카메라와 마이크 장치가 동시에 꺼져버렸다. 뭐야? D-41681? D-41681 무슨 일입니까? 보셨다는 게 녹화기를 끈 겁니까? 무슨 일이에요? D-41681!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자, 탐사가 진행될수록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침착하게 행동했던 D계급 탐사원 여성이 탑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이성을 잃고 또 기이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영상 장비에는 전혀 찍히지 않는 벽면의 글씨를 혼자만 보면서 울부짖는가 하면 마침내 도달한 527번째 층.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암흑 공간 속에서 무언가를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면서 탐사 장비를 강제로 꺼버린 채로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죠. 첫째는 탑을 오르던 중에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탐선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던 정체불명의 두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차원의 그 황무지에서 탐사원을 지켜보던 그 존재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 중간에 탐사원이 윌리엄스 박사를 부르는 그 호칭이 미세하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박사님이라고 꼬박꼬박 부르던 그 탐사원이 그 어느 순간인가부터 박사님이라는 호칭 대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과연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 때문일까요? 아니면 527번째 층의 그 암흑 속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과 연관된 거대한 복선이었을까요? 장비가 모두 차단된 암흑의 527층. 그곳에서 탐사원이 마주한 공포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녀는 과연 무사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을지. 이 기괴한 탑에 소름 끼치는 결말은 하편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박사님, 기동특무부대 MOD가 준비를 마쳤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조수의 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상황 모니터가 검게 한번 전멸하더니 5개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띄웠다. 5개의 분할된 화면이 기동특무부대 MOD 요원 5명의 녹화 장치와 연동되어 있었다. 박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번 2차 탐사의 목표, 즉 여러분의 임무는 D-4168이 찾아낸 변칙개체가 무엇인지 수색하고 실종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박사가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대원들의 응답이 들려왔다. MOD1 체크, MOD2 체크, MOD3 체크, MOD4 체크, MOD5 체크. 좋다 모두들. 표준 접근 대형으로 진입한다. 앞에 둘, 중간에 하나, 뒤에 둘로 간다. 가자. 부대원들이 신속하게 SCP-3333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각층을 돌파했고 산등성이 가까이에서 발견되는 형체는 없었다. 초소 밖의 날씨는 흐릿했고 바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기동특무부대가 탑을 오름에 따라 바람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다가 다시 심해짐을 반복했다. 부대원들이 탑을 오르는 동안 윌리엄스 박사는 실종된 D계급 인원을 떠올렸다. 그녀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후 D-4168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 정밀 분석을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장치 자체의 오류나 파손으로 인해 장치가 꺼졌을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치의 전원을 끈 것이다. 대체 저 빌어먹을 탑 위에는 뭐가 있는 거야? 재단은 SCP-3333 상층부에 미확인 변칙개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달라는 박사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후속 탐사를 승인함과 동시에 기동특무부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생각에 잠겨있던 박사는 갑작스레 들려온 목소리에 번뜩 정신을 차렸다. 좋아요. 이쯤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죠. 박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MOD2와 3가 몸에 밧줄을 묶은 채로 SCP-3333 밖으로 나갔다. 세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바람은 그리 세차게 불지 않았다. 덕분에 쉽게 방을 나선 대원들은 초소 주위를 수색하며 SCP-3333의 바깥 탐사를 진행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은커녕 나무 하나, 풀 한 포기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SCP-3333의 근처 지형은 선탑 초소 주변과 똑같았지만 동식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에 목격되었던 인간형 개체 역시 보이지 않았다. 몇 시간에 걸쳐 탐사를 이어갔지만 이렇다 할 만한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바람의 세기나 흐린 하늘을 봤을 때 분명히 날씨 변화가 있군요. 산소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계속 진행해 주세요. 나중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저. 부대원들은 그 후로 며칠을 더 소요하며 철저히 외부를 수색해 보았지만 발견되는 대상은 없었다. 그들은 탑에 오른 지 4일째 되던 날 527번째 층에 도달했다. 전원 점등. 기동특무부대 대원들이 각자 랜턴과 손전등을 꺼내 켰다. 1차 탐사 때 배터리가 사라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탐사에서는 배터리가 모두 채워져 있었다. 손전등을 통해 빛을 밝히고 나니 내부에 공간이 보였다. 527번째 층은 바로 아래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방 한 칸으로 되어 있던 이전 층과는 달리 여러 개의 방들이 격자 형태로 서로 이어져 있었으며 벽면의 창문으로는 한 줄기의 햇빛도 들지 않았다. 부대원들이 창문 밖을 살폈으나 오로지 어둠뿐이었다. 중앙홀이라고 생각되는 방을 수색했지만 다음 층으로 오르기 위한 사다리와 뚜껑문은 찾을 수가 없었다.
박사님, 정황상 이곳이 SCP-3333의 정상으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수색을 부탁드립니다. 요청에 따라 부대원들이 각 방으로 흩어졌다. 기존의 층과는 달리 정상은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었고 각 방에는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나 난간이 없었다. 통로들이 교차되거나 붙어있는 모양새였고 글로 쓰여진 안내문이나 표지판 따위는 찾을 수가 없었다. MOD2가 통로의 한 지점에서 바닥판을 뜯어냈다. 그 밑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MOD2는 그 구멍으로 야광봉을 떨어뜨렸고 야광봉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시각 MOD3는 창문을 통해 하늘로 신호탄을 쏘아 올려보았지만 이내 시야에서 사라질 뿐 소리나 빛은 없었다.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 어떤 점 말입니까? D-41681이 경험했던 환각 같은 것들 말이죠. 여기저기 쓰인 글자나 마지막에 말했던 게 뭔지 알만한 단서 같은 것이라도 좋고요. 네, 없었습니다. 시체라든가 장비 흔적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MOD3가 소리쳤다. 대원들이 MOD3 쪽으로 모여드는 와중에 무언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MOD5의 화면이 어둡게 변했다. 한 연구원이 이를 지적했으나 박사는 손전등을 떨어뜨린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MOD3의 화면에 비친 것은 배낭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D-41681이 가져간 것이었고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의 주의가 배낭으로 모여졌다. D계급의 배낭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딱히 정한 흔적은 없습니다. 배낭이 발견됐을 때부터 책상에 기대져 있었나? 예, 제가 딱히 만진 부분은 없습니다. 배낭은 마치 누군가 책상 옆에 세워서 기대어둔 듯 했다. 그것은 분명 아무렇게나 던져둔 것과 같은 모양새였다. 알겠다. 그런데 그레이엄은 어디 있나? 응답하라, 그레이엄. 저는 생존 확인. MOD2, MOD3, MOD4. 박사님, 그레이엄이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라 피드는 켜져 있습니까? 아니요. 손전등이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로저, 둘씩 찾아본다. MOD3, 나 따라와. 여기서 퍼져가면서 찾는다. 로저! 그 말을 끝으로 MOD1과 3가 함께 움직였다. MOD2와 4는 반대편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여전히 MOD5의 화면은 꺼진 채였다. 박사는 통신 두절되기 전까지 MOD5의 화면을 돌려보며 살폈다. 카메라는 여전히 검은 화면을 비추고 있었지만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채였다. 그때였다. MOD2와 4가 넘어진 것인지 카메라 화면이 기우는 듯 하더니 큰 소리가 2번 들려왔다. 그건 분명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 후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니 두 사람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거의 동시에 꺼졌다. 곧바로 어두운 화면체로 켜져 있던 MOD5의 카메라와 마이크 역시 나가버렸다. 여보세요. MOD2와 MOD4의 피드가 끊어졌습니다. 또 다른 쿵 하는 소리가 났다. MOD3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꺼졌다. 이봐요, MOD1. 들리면 대답하세요. 방금 무슨 일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MOD3는 어디 있어요? 잠깐 살짝 고개만 돌렸는데... MOD1의 헤드라이트가 주위를 빠르게 훑었다. 좀 전까지 있었던 MOD3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들리면
있으면 응답하라. 박사님, 지금 여기 뭔가 어떤 게... 네? 뭔가요? 글씨들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MOD1이 말을 마치자마자 4개의 화면이 하나씩 켜졌다. 누군가가 손으로 직접 작동시키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MOD5의 목소리였다. MOD1, 나머지 대원들의 피드가 다시 잡혔어요. 다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바닥에 뭐가 있어서 걸려 넘어졌는데. 다들 어디 있나? 생존 확인. MOD3, MOD5, MOD2, MOD4. 뭐야? 왜 순서가... MOD1의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그 후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들렸다. MOD1, 대장? 화면이 2번 정도 깜빡거리더니 뒤집힌 상태로 켜졌다. 나도 본 것 같다. 네? 뭘 봤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유령 비슷한 건데 약간 부유물처럼 떠 있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뭔가 있어요.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세요. MOD1의 화면은 여전히 거꾸로 뒤집힌 상태였다. 나머지 카메라들 역시 방향이 조금씩 엇나가 있었다. 주변에 뭐라도 있는 거예요? 글씨 같은 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기요, 선생님. 저기 보이십니까? 화면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글자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무언가 부유하고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기 안전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저기 있다! 뭐가 있다는... 이건 무슨 성 같습니다. 아니다. 산같이 생겼습니다. MOD1이 박사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맞습니다. 산이에요. 유령 같은 산이요. 산에 불타는 산입니다. 연기와 공기로 이루어진 것 비슷하게 연기와 재의 탑처럼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저도 보입니다. 모두 돌아가야 돼요. 저런 호텔! 대원들은 그 후 빠른 속도로 관찰기지로 귀환했다. 올라가는 데 4일이나 걸렸으나 내려오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SCP-3333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했고 다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재단에서는 이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특수 대응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네트, 괜찮겠어? 윌리엄스 박사가 마이크에 대고 물었다. 그녀의 조수는 평소와 다른 박사의 모습에 자꾸만 박사가 있는 쪽을 곁눈질로 살펴보았다. 박사의 걱정스러운 기분을 알기라도 하는 듯 특수 대응 전문가인 아네트가 답했다. 물론 출발 준비 완료. 아네트는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변칙 개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로 재단에서 길러낸 우수한 인재였다. 그녀는 감각기관을 통제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듣거나 볼 수 없으며 말할 수도 없었다. 순전히 몸에 삽입된 변형 신호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그녀가 보는 세상은 첨단 장치를 통해 전달되는 시각 정보이며
그녀가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금 출발.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해줘. 윌리엄스 박사는 초조한 지 연신 양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아네트와는 재단에 함께 입사하여 오랜 시간을 보낸 친후 사이였다. 그녀는 윌리엄스 박사와 같이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했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는 그녀의 눈과 귀를 앗아갔고 결국 특수 대응 전문가라는 자리로 아네트를 내몰았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윌리엄스는 아네트가 애틋했다. 그렇기에 더더욱 윌리엄스는 그녀를 향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정말 특무부대 대원들이 본 것이 단지 정신착란이나 환각이었을까? 환각 따위가 아니라면... 박사는 자신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되뇌이며 잊으려 애썼다. 그 시각 아네트는 SCP-3333을 최소한의 동선으로 올랐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SCP-3333의 정상인 527층의 탐사였다. 특이 사항 없음.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작전인데요? 작전본부에 대기하면서 윌리엄스 박사 및 그녀의 지원팀을 호위하는 임무를 받은 특무부대 대원 MOD5였다. 박사는 대원을 한번 째려본 후 날이 선 목소리로 일갈했다. 여러분 같은 정예팀도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만큼 무섭다는데 아네트 정도는 불러올만 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무안해진 것인지 MOD5는 대답이 없었다. 아네트가 몇 층을 더 오르다가 특이점을 발견하고 멈춰 섰다. 방, 다른 점, 지저분, 싸움? 아니, 우리 쪽에서 그런 거라. 방 안에는 여러 물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대원들이 배낭과 텐트 등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고 철수한 탓이었다. 알겠음. 박사는 한 번 더 MOD5를 흘겨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4시간 정도가 더 흘렀다. 아네트의 숨소리가 점차 거칠어졌다. 박사가 조금 쉬다가 오를 것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탑을 오를 뿐이었다. 밖에 뭔가 보고 있음. 아네트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탓에 화면에 잡히는 형체는 없었다. 박사는 1차 탐사에서 보았던 사람의 형체라고 짐작하고 말했다. 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었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 있음. 쫓아옴. 들렸다. 보지 않음. 아닌가? 무슨 소리야? 아네트는 말없이 조금 더 속도를 높여 탑을 올랐다. 그녀가 쉬지 않고 탑에 오른 지 12시간째였다. 좀 쉬어야 하지 않아? 뭔가 아직 있음. 안전 아님. 안 푸사요. 그녀는 배당 주머니에서 알약통을 꺼내어 들더니 그대로 입안에 털어넣었다.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인 암페타민이었다. 복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활동 능력을 늘려주는데 아네트는 한 번에 꽤 많은 양을 복용했다. 괜찮아? 아직 있다. 거기서 보임? 아니, 화면상으로는 안 잠깐만, 뭔가 있어. 카메라 가장자리에 스쳐 지나가는 움직임이 있었다. 초소 유리창 너머로 아네트를 지켜보던 무언가가 카메라가 그 방향으로 돌리자마자 몸을 숙였다. 초소 밖은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네트, 뭔가가 있어. 무언가 나 발견함.
그 말을 끝으로 아네트는 빠른 속도로 사다리를 탔다. 매 층마다 SCP-3333의 밖에서 이따금씩 움직임이 보였다. 박사님, 바람소리 속에 작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영상을 분석하던 연구원이 말했다. 그와 동시에 박사의 옆에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던 MOD5가 외쳤다. 후퇴하세요, 전문가님! 아니, 곧 정상. 20분 정도 흐른 뒤 아네트는 정상에 도착했다. 그녀는 곧 배낭과 아래층에서 들고 온 지지대로 문을 틀어막았다. 그 후 손전등을 켜지 않은 채로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화면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네트의 발소리만이 들려왔다. 여기 정신체의 물질 없어. 그럴 리가. 정말 없어? 없어. 그때 막아든 문 쪽에서 충격음이 크게 들려왔다. 뭔가 올라왔음. 아네트가 소리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빨리 나오세요, 전문가님! 그러나 곧 무언가를 밟는 소리와 함께 철벅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주머니에서 소형 랜턴을 꺼내든 아네트가 불을 밝히려다 말고 몸을 숙였다. 무언가가 그녀의 위로 스쳐 지나갔다. 아네트! 윌리엄스 박사가 소리쳤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철벅이는 소리와 뒤섞여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몸, 아네트가 뭔가에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몸, 피, 내장, 근육, 매끈. 너무 부드러움. 빨리 나오세요, 전문가님! 그냥 내버려 두고 당장 나와요! MOD5가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윌리엄스 박사 또한 얼른 나오라고 외쳤지만 아네트가 넘어지면서 장치에 이상이 생겼는지 아네트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딱딱함, 금속. 박사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제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뭔가에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금속, 글. 점차 커지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 무언가 아네트를 덮쳤다. 화면에 반투명한 무언가가 달라붙었다가 떨어짐을 반복했다. 아네트! 아네트! 쿵소리와 함께 화면에 아네트의 손가락이 잡혔다. 소형 랜턴이 그녀가 쓰러지며 튕겨져 나갔다. 그리고 곧 불이 들어왔다. 아네트! 아네트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랜턴은 그 옆으로 부패가 진행된 근육, 기관, 뼈들을 뒤엉킨 더미를 비추었다. 결국 다 봐버렸네. 윌리엄스 박사는 옆에서 읊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다가 MOD5와 눈이 마주쳤다. 화면엔 아네트의 손에 쥐어진 금속 인식표가 랜턴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기동특무부대 MTF MOD5 그레이엄 버셀. 인식표에는 분명히 MOD5 그레이엄 버셀이라고 적혀 있었다.
윌리엄스 박사는 사다리를 타고 빠르게 탑을 올랐다. 그녀는 왼손에 소형 녹화장치를 들고 있었고 거칠게 숨을 헐떡였다. 무언가로부터 달아나고 있었다. 아래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박사는 약 10분을 쉬지 않고 사다리를 오르다가 멈추었다. 더는 숨이 막혀서 뛸 수가 없었다. 그녀는 탁자에 카메라를 기대어 놓고 아래쪽 뚜껑문을 의자로 막았다. 박사의 하얀 가운은 이미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피로 엉망이었다. 오른손에 권총 한 자루를 쥐고 있었지만 겁에 질린 탓에 심하게 떨고 있었다. 곧 박사는 카메라를 보고는 울기 시작했다. 완전히 당했어. 정말 환상적으로. 그렇게 적당히 막연한 말들에 누가 노련한 특무부대에 감히 따질 말이 있겠어. 설령 그들이 공지를 빼고 달아났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게다가 나는 그 중에 가까이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 갑자기 의자로 막아둔 뚜껑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 박사는 총을 쥐고 문 쪽을 겨누었다. 윌리엄스 박사님! 박사님! 기동 특무부대 알파3입니다. 관찰 기지에서 보낸 구원 요청을 막 받았습니다. 여기 배치된 인원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사님? 문 열어주세요, 박사님! 오지마! 더는 안 속아. 저리 꺼지라고! 윌리엄스 박사님, 제발요! 문 열어주지 않으시면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지마! 그녀는 곧 비명을 지르며 총탄을 2발 발사했다. 손가락 몇 개가 뚜껑문 사이로 나와 문을 들어올리려고 했다. 이에 박사는 손가락을 치고 짓밟았고 손가락이 완전히 납작해진 채로 문 사이에 끼어버렸다. 하지만 곧 손가락이 문 밖으로 당겨지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 손가락이 가죽처럼 찢어지고 피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박사는 카메라를 챙기고 다시 탑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다리를 계속해서 오르고 다음 층으로 올라설 때마다 뚜껑 문을 막았다. 한참을 그러다가 멈춰서선 속을 개어내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이후 윌리엄스 박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12시간 동안 사다리를 오르다가 쓰러졌다. 그대로 기절한 그녀는 무의식에 빠져 있다가 날카로운 기침과 함께 다시 일어섰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목이 너무 말라. 뭐라도 집어올걸. 그때 SCP-3333 바깥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장 카메라를 기대어 놓고 밖으로 나가 빗물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곧 헛기침을 연신 내뱉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너무 짜. 다시 문을 잠그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려고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박사는 즉시 총을 꺼내어 들고 소리가 들린 쪽을 살펴보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지 손이 연신 떨려왔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녀가 서 있던 출입구에
반대편이었다. 윌리엄스 박사가 빠르게 몸을 돌렸다. D-4168일이었다.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몹시 수척한 모습으로 문에 기대어 있었는데 피부는 마르고 갈라졌으며 궤양으로 엉망이었다. 거의 벗겨져서 떨어지고 있었다. D-4168일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 손잡이가 잠겨 있었다. 문 열어주세요, 선생님. 물러서! 윌리엄스가 문에서 한 발짝 떨어져 D-4168일에게 총을 겨누었다. D-4168일은 여전히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렸다. 선생님,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밖에 물이 없어요. 그 말에 윌리엄스는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젓는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아니야, 넌 아니야. D-4168일은 나를 선생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침묵이 흘렀다. 갑작스레 D-4168일의 얼굴 피부가 완전히 처지며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나는 너를 쭉 지켜보고 있었어. 네가 아이였을 적부터 말이야. 그리고 난 언제나 네 눈이 예쁘다고 생각했었지. D-4168일이 주먹으로 문의 판유리를 하나 깼다. 유리가 박혔음에도 피가 나지 않는다. 그녀는 곧 문 안으로 손을 넣고 손잡이를 돌렸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윌리엄스가 총을 쐈지만 빈다가 뒷면의 벽에 박혔다. D-4168일이 문을 열고 윌리엄스 박사에게 달려갔다. 박사가 총을 5발 연달아 쐈다. 그중 한 발이 다리에 맞았고 D-4168일이 쓰러졌다. 그 시체 같은 여성은 바닥에서 몸부림쳤다. 그러나 피부가 이 움직임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했다. 마치 무언가 거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박사가 5발을 더 쐈고 한 발이 발을 맞췄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발이 납작하게 변했다. D-4168일은 이내 몸을 뒤집더니 바닥을 기어가려고 했다. 총에 맞은 팔과 다리가 납작해진 채로 몸 뒤로 끌려갔다. 윌리엄스가 비명을 지르며 사다리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D-4168일의 가슴 쪽에서 커다란 덩어리가 꿈틀댄다. 뒷걸음질 치다가 뭔가에 걸려 넘어진 박사가 총을 있는 대로 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발이 가슴을 맞췄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뭔가가 흘러나왔다. 박사가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영상에 담으려 했었다. 하지만 이내 카메라를 내려놓고 속을 개원했다. 커다란 검은색 젤리와 같은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그 흉측한 것은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찢어진 피부 사이로 반투명한 날개가 보였다. 그녀는 더는 보지 못하고 사다리를 타고 다음 층으로 올라갔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래. 사다리를 타고 오르며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누르려 애썼다. 틀어막은 입술 사이로 울음이 섞여 나왔다. 윌리엄스는 곧 정상에 도착했다. 드디어 해냈어. 아네트. 나 왔어, 아네트.
마지막 뚜껑문을 앞에 두고 윌리엄스는 울었다.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은 그녀는 문을 열었다. 챙겨온 손전등을 켰다. 빛이 정상층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기요, 누구 없어요? 아네트! 아무런 대답도 없다. 박사는 조금씩 안쪽으로 이동하며 주위를 살펴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곧 눈물이 함께 쏟아졌다. 아무것도 없어. 글씨도 떠다니는 유령 같은 산도. 하긴 그런 건 언제나 없었지. 그래도 바라고 있었는데 차라리 뭐라도 있었으면. 몇 분을 더 걸어다니며 살펴보았지만 그 무엇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박사는 탁자에 카메라를 세워둔 채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물이라도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리기 시작한 것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젠장. 고르지 않고 거칠며 한 발 한 발 불규칙하게 내딛는 소리였다. 가끔 발소리가 멈추고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윌리엄스는 발소리를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곧 막다른 방에 다다랐다. 안 돼. 뒤를 돌아보자 방문으로 아네트의 몸이 휘청거리며 나타났다. 피부는 마구잡이로 늘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훅이 매달려 있었다. 피부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 안에서 몸부림치는 물체가 보였다. 머리는 매달려 있었지만 늘어져서 왼쪽 가슴팍에 붙어 있었다. 그 망가진 시체가 점점 윌리엄스를 향해 움직였다. 이러지 마, 아네트. 제발. 뒷걸음질 쳐보지만 이내 벽에 닿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총을 꺼내어 들었다. 아네트의 몸은 전체적으로 꿈틀대며 경련을 하고 다시 움직이길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머리가 무언가로 채워져 마치 풍선에 공기가 채워지듯 구조를 갖추며 부풀었다. 윌리엄스는 총을 아네트의 가슴팍에 조준했다. 미안해. 총성이 연신 터졌다. 그러나 세 발 중 한 발이 이마를 맞추었을 뿐 아네트의 몸은 여전히 서 있었다. 총탄이 뚫고 들어간 피부 사이로 무언가 나오려고 꿈틀거렸다. 곧 가시가 하나 튀어나오더니 마구 휘어지다가 윌리엄스를 향해 날아왔다. 그녀는 총의 방아쇠를 계속 당겼지만 찰칵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가시가 곧 윌리엄스 박사의 어깨를 뚫었다.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졌고 아네트의 몸이 점차 벌어지며 커다란 검은색 독립체가 빠져나왔다. 큰 반투명 날개와 가슴에서 미끌거리는 액을 분비하는 모습이었다. 박사는 전신이 마비된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피부가 매우 얇은 그 독립체는 천천히 박사에게 다가오더니 주둥이를 복부에 꽂아 넣었다. 빨아들이는 소리와
물이 흘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반쯤 액화된 내장 기관과 뼈가 독립체의 등에서 쏟아졌다. 완전히 빨아들여져 텅 빈 피부가 남자 주둥이부터 천천히 상처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옆에 놓인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독립체가 형태를 맞추려는 듯 팔다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며 경련했다. 그리고 곧 피부가 완전히 채워지자 윌리엄스의 모습이 되었다. 곧 그녀는 일어섰고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전원을 꺼버렸다. SCP-3333 부록 첫 번째 3차 탐사의 직후 SCP-3333 안에 있던 독립개체들이 임시 관찰 전초기지에 있던 모든 인원을 살해 및 가장하였다. 재난 신호는 송신되지 않았으며 3차 탐사의 기록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SCP-3333-1 독립체들은 3차 탐사 이후에도 가짜 관찰 및 탐사 기록을 유지하였으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인력 및 장비를 계속해서 요청하였다. 해당 사태는 보급을 담당한 보조원이 살해되기 직전 긴급 메시지를 발송하며 재단에 알려지게 되었다. 단일 목적 특무부대 람다-1이 SCP-3333에 도착했을 때 화재 초소는 텅 빈 상태였으며 50명이 넘는 인원이 실종되어 있었다. 현재 SCP-3333-1 개체가 재단 인원으로 가장하지 않은 개체까지 포함하여 많은 수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CP-3333을 안전등급에서 케테르 등급으로 격상한다. 부록 두 번째 2039년 4월 2일 윌리엄스 박사의 휴대폰 쪽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재단에 보내왔습니다. SCP-3333 안에서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윌리엄스 박사가 등장하는 다음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기동특무부대 MOD에게서 도망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첨부하였으니 열람시 주의를 요합니다. 아드만 박사.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동특무부대 MOD 대원들이 그 탑 위에서 마주했던 유령 같은 상과 연기와 제탑, 그리고 D계급 탐사원이 보았다던 벽면의 글씨들, 그 모든 것들은 정신착란이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탐사원들이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박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호칭이 변했던 그 기이한 복선들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나고 말았죠. 탑의 정상인 527층, 빛 한 점 없는 그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의 장기와 뼈를 통째로 빨아먹고 그 껍데기인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인간 행세를 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악한 곤충형 독립체들이었습니다. 1차 탐사 때 D계급 탐사원은 이미 그 527층에서 그 괴물에게 끔찍하게 사냥을 당하고 알맹이를 빼앗겼던 것이고, 가죽을 뒤집어 쓴 괴물이 다시 장비를 켠 뒤에 아래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기동특무부대의 대원들 역시 정상 수색 도중에 그 어둠 속에서 차례로 습격을 당해서 가죽을 빼앗긴 것이고, 그렇게 괴물이 된 대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윌리엄스 박사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연극을 펼쳤던 거죠. 장산범처럼 말입니다. 대원들이 쓰러질 때 들렸던 그 철벅거리는 소리는
인간의 육신이 해치되는 소리였고, 갑자기 대원들의 카메라가 동시에 켜지고 생전 확인 순서가 뒤죽박죽 엉켰던 이유 역시 괴물들이 인간의 장비를 서투르게 조작했기 때문이었겠죠. 특수대응 전문가인 아네트마저 비참하게 희생된 현장에서 발견된 MOD-5 그레이엄의 인식표. 이미 작전본부에서 그 박사의 옆을 지키면서 후퇴하라고 소리쳤던 MOD-5는 진짜 인간인 그레이엄이 아니라 그의 가죽을 뒤집어 쓴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윌리엄스 박사마저도 정상에서 온몸이 마비된 채 자신의 내장과 뼈가 녹아내려 빨려먹히는 극강의 공포 속에서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리고 박사의 가죽을 차지했던 그 독립체는 태연하게 카메라의 전원을 꺼버린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영악한 괴물들은 3차 탐사 직후 관할 기지의 모든 인원을 살해하고 그들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재단 본부에 한 달이 넘도록 가짜 보고서까지 올리면서 보급품과 추가 인력을 요청하고 있었죠. 재단을 향해서 더 많은 인간 가죽을 보내달라며 덫을 놓은 셈입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재단이 이 개체들을 통제불능인 등급 케테르로 격상하긴 했지만 이미 수많은 괴물들이 인간의 가죽을 쓴 채로 재단과 세상 밖으로 유출된 뒤였습니다. 그리고 2039년 윌리엄스 박사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마지막 암호화 메시지. 그것은 탑 내부가 아닌 탑을 걸어나가 인간 세상 어딘가에 잠입한 괴물이 재단을 조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낸 박사의 마지막 도망 기록이었죠. 네가 아이였을 적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그 기괴한 음성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 높은 탑 위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우리의 육신을 굶주리게 탐해왔던 악마의 선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 어쩌면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맞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의 텅 빈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기괴하게 팔다리를 꺾으며 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왓썹이었습니다.